그렇긴 한데 이 샹젤리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된 것은 19세기 산업혁명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가 도래를 하면서 뭔가 물질 문화에 대한 가치를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소비를 지향하는 문화가 생겨난 것도 19세기 중후반의 일일 텐데요. 샹젤리제 같은 경우는 파리 시내와 가까우면서도 뭔가 교회로 연결되는 듯한 정취를 줬기 때문에 야회가 열리는 무도장이라든지 캬바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흥거리들이 샹젤리제 인근에 이제 막 자리를 잡게 되죠. 게다가 가스등이라고 하는 이것이 발명이 되면서 저렴한 가격에 밤 늦게까지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그야말로 불야성을 이루는 곳이 샹젤리제가 됐고 샹젤리제를 두고 우리가 빛이 나는 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은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던 유흥가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19세기의 부르주아들이라든지 휴가를 얻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시고요. 역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당연히 무언가를 팔고 싶은 사람들도 모여들었겠죠. 자연스럽게 사치제라고 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그런 것들을 유통하는 상점들이 하나둘 샹젤리제에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업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바로 마차입니다. 마차의 그 대리점이라고 할까요? 마차 대리점들이 우리 마차 디자인이 더 좋습니다. 우리 마차의 의자가 더 안락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으면서 이제 샹젤리제를 찾는 사람들에게 프로모션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흥미롭게도 그 마차가 동력기관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대로 초기의 메르세데스라든지 르노라든지 같은 초기 자동차 회사들도 가장 공을 들이는 대리점은 샹젤리제 지점으로 만들어가지고 영업을 했고 지금도 여러분들께서 샹젤리제를 가시면 차를 파는 대리점은 아닌데 요즘 쇼룸이라고 하죠. 모델들을 보여주고 뭔가 문화적으로 자기들을 브랜딩할 수 있는 그러한 팝업 공간들, 쇼룸 공간들은 뭐 르노, 시트로엥 할 것 없이 다 샹젤리제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샹젤리제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된 건 정치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789 7월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당시의 기록 판화들은 1789년도 사건을 다룬 건 아니고 제가 지금 포인팅을 하고 있는 순서대로 90년, 91년, 92년 이렇게 이어지는데 프랑스 혁명을 조금 공부를 하려고 보면 1789의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게 결코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혼란들과 로베스피에르 같은 공포 정치가 있고 이런 나폴레옹도 등장을 하고요. 이 모든 정치적인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에 중심 무대 역할을 했던 게 샹젤리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각적인 기록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민중들의 파티를 잔치를 여는 것도 샹젤리제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마르세이에즈라고 하는 혁명군이 정부군과 대치를 하면서 마지막 바리케이트 거기가 뚫리면 이제 다 베르사유로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군의 입장에서는 거기를 꼭 막고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 대치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이 공간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는 끝입니다. 아름다운 샹젤리제의 모습은 이걸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굳이 제가 아니라도 뭐 현장에 가시거나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여러분들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2018년 이곳에서 일어났던 노란 조끼 시위 이야기입니다. 반란의 거리로 변모를 했고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이 시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맥락으로 이제 해석이 되면서 지금도 사실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반란의 거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최근 번역을 마친 책
덕분인데요. 류디빈 번티니라고 하는 그 교수님께서 쓰신 라 플루벨 라비뉴 드 몽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번역한 건 이 책 자체는 아니고 이 번티니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 실린 칼럼 중에 하나하고 또 유사한 여러 가지 칼럼들을 앤솔로지 형식으로 묶어서 파리라고 하는 도시의 여러 이면을 다룬 문화 비평적인 저작을 제가 최근에 번역을 하면서 이 챕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기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류디빈 반티니 교수님 같은 경우는 루앙대학교에 계시는데요. 사실 연구 주제는 이 혁명이 아니라 노란색 조끼 시위가 아니라 68혁명을 주로 연구하는 정치 사회학자십니다. 그런데 68혁명의 렌즈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2018년의 11월을 보니까 굉장히 유사한 지점이 많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제 쓰시게 된 책이기도 하고 여기를 이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번역을 하고 리서치를 하면서 정리를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은 연료비를 인상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디젤 연료값을 좀 올리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아름다운 말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디젤차 몰면 안 되니까 다들 친환경 모빌리티로 가야 하니까 디젤차는 점점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연료값도 인상을 하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된 이야기를 처음에 했죠. 그런데 디젤차를 모는 사람들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아서 디젤차를 모는 게 아니라 뭐 운송업에 종사한다든지 파리의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출퇴근 통근을 하기 위해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디젤차를 몬다든지 하는 사람들이라서 제 차도 디젤인데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싼 주유소를 막 찾아다니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그 타격을 가장 민감하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SNS나 페이스북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의견들을 나누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니까 대통령에게 가서 이야기를 정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모여든 곳이 샹젤리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초부터 샹젤리제는 프랑스어로는 일루미나시옹이라고 하는 조명 장식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그리고 상점들도 이때가 소위 말하는 대목이니까 가장 디스플레이를 막 멋있게 하겠죠. 저희도 막 명동의 뭐 신세계와 뭐 현대백화점이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곳을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고 무질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공화국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어떤 시위이기도 했고 프랑스 사회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얼마나 많은가 이 부분을 처음으로 가시화했던 그런 이벤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곧 잠잠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프랑스에서 12년 정도 있었습니다만은 시위가 없었을 때를 꼽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고요. 파업을 안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잘 타고 다녔던 기억이 거의 드문데 그래서 금방 끝나겠지. 항상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기세가 심상치 않게 커져갑니다. 네, 여러 가지 인상적인 이제 씬들, 제가 이걸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나 장면이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부족해서 씬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요.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왠지 매혹적인 동시에 우리 모두를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씬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걸 시작한 사람들이 다 계층이 다른 거예요. 노동자 계층도 있고 학생도 있고 뭐 사무직이지만 출퇴근을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기존의 시위나 파업처럼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었던 거죠. 이게 점점 확산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의 그 의제가 아젠다가 굉장히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혹은 거대 자본과 미디어를 좇는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배계층의 어떤 이율 배반적인 태도 자체를 이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트위터를 비롯해서 SNS를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조직이 있긴 한 건지 무언가가 과연 움직이는 어떤 시스템이 있기는 한 건지 반대 입장에서도 파악하기 힘들고 심지어는 본인들 내부에서도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는 그야말로 펄떡펄떡 살아
숨쉬는 유기체 같은 그런 상황으로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게다가 약속을 합니다. 토요일마다, 왜냐면 평일날은 일을 하러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토요일마다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자, 시위를 하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집회가 열린 그 다음 토요일에 바로 이곳 턱 앞까지 시위대가 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관용어적인 표현으로 엘리제궁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엘리제궁에서는 이란 뉴스를 많이 우리가 표현을 듣는데, 엘리제궁은 말 그대로 그 대통령이 사는 대통령 관저를 관용적으로 우리가 엘리제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뭐 엘리제 대변인은 오늘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용화되긴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빨레젤리제라고 하는 곳이 이제 대통령 마크롱이 기거하는 대통령 관사죠. 생각보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집니다. 빨레 엘리제까지 사람들이 막 가게 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는 정부 강요들이 비상대책 회의를 했겠죠. 갈라졌을 겁니다. 그 의견이. 들어줍시다. 들어줘서 이번에 인상을 하지 말자라든지,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으로 무슨 유류세를 감면해 주자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야, 이거 들어주기 시작하면 다 들어줘야 돼 라고 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입장으로 갈라졌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에게 충격적이었던 부분, 사람들이 왜 이들이 샹젤리제인가, 하필이면 보통 우리가 바스티유 광장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파리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광장으로는 바스티유 광장도 있고 뭐 레퓨블릭 광장, 공화국 광장도 있는데 왜 이들은 샹젤리제를 왔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다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저도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앞에도 잘 못 지나갔던 그런 그 부틱들입니다. 뭐 명품 샵들이 다 여기에 크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 샹젤리제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자본의 원리가 가장 프랑스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거대하게 운용되고 있는 공간이 샹젤리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불만은, 이들이 타겟을 했던 부분들은 부유한 자들 혹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기득권이 인정해준 자들의 목소리만이 있는 이 프랑스 사회는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인종차별 반대 단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그 인권운동 단체가 이 노동자들 단체에 연대를 표하면서 점점점 시위대의 규모가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뉴스에서는 우리 이야기는 다뤄주지 않는 걸까? 우리도 요구사항이 있고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아무도 지적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지? 이런 궁금증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미디어가 잊어버린 사람들을 가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노란 조끼를 입자라고 합니다. 사실 노란 조끼는 프랑스에서 뭐냐면 교통관리법에서 트렁크에 꼭, 아니면 조수석 동반자석에 있는 글로브 박스에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의무적으로 깜빡이를 켜고 아니면 비상등을 켜고 그 노견에 갈 때는 꼭 그걸 입도록 되어 있는 법이 이제 있어서 저도 그때 급하게 막 까르푸에서 두 벌인가 한 벌 이렇게 장만해서 저희 차에 놔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원래 그거는 그냥 안전을 답보하기 위한 굉장히 실용적인 어떤 거였는데, 길을 돌아다니면서 디젤 연료 값에 1유로, 2유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본인들, 그리고 무언가들이,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죠. 이 샹젤리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물건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 와서 살 수 있고 구경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유통시키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교통법규에 정해져 있는 노란색 조끼를 다들 연대 표시로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름이 붙여진 거죠. 원래 이들은 어떤 강령을 가지고 모인 단체도 아니고 특정한 어떤 교조적인 집단이 리드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시위대도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점점점 새가 불어났던 느슨한 연대였는데, 이들이 노란 조끼를 약속을 하고 입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노란조끼 시위대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회,
너무나 안정적이고 잘 굴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 그 평화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정교한 폭력들이 있다라는 걸 폭로한 거죠. 여기서 말한 폭력은 정말 이렇게 때리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조소, 경멸, 가난하거나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인 시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폭압과 폭력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본인들도 굉장히 흥분했어요. 레퍼블릭 공화국 광장이나 바스티유 광장에 모여서 그냥 맨날 하는 시위를 할 줄 알았지만 샹젤리제에 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굉장히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제가 찾아보았는데요. 디종이라고 하는 이제 지방 도시 출신으로 파리에 상경을 해가지고 노동을 하고 있는 한 남자가 나는 파리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샹젤리제는 나랑은 상관없는 동네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한 번 있습니다. 30년 전에 수학여행으로 한번 버스를 타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누구를 샹젤리제 못 가게 검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소득만 넘으면 샹젤리제 통과 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이런 위계라든지 억압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막 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시위대들이 막 느끼면서 노래를 부르고 가두 행진을 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11월 달에 두 차례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